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도권 투데이의 장원석입니다. 환경오염 문제, 풀어야 할 숙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죠. 이 숙제를 해결하려고 일상생활에서 일회용품 덜 쓰고 물도 아껴 쓰는 등 작은 행동으로 환경을 지키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은 보다 능동적으로 환경을 위한 운동에 나서는 이들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정부와 중국 정부의 미세먼지와 관련해서 소송을 건 환경단체가 대표적이죠. 오늘 투데이 포커스에서는 최열 환경재단 대표 스튜디오에 초대해서 관련 이야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앵커가 뽑은 수도권 뉴스입니다. 서울시가 2017 서울 서베이 도시 정책 지표 조사를 했는데요. 이제 핵가족보다는 초핵가족이 대세인 것 같습니다. 서울 10가구 중에 3가구는 1인 가구고요. 2인 가구까지 합치면은 비율이 54.8%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다들 체감하시는 것처럼 주택 거주 형태는 월세가 늘어나고 자가주택이나 전세는 줄고 있었습니다. 서울시는 서울 시민의 삶의 질을 파악하고 각종 정책 수립과 연구 기초자료를 쓰기 위해서 이런 조사를 했다고 밝혔는데요. 전통적인 사회 형태에서 이미 많은 변화가 찾아온 것 같습니다. 큐어의 Friday I'm in Love 띄워드리면서 2017년 6월 9일 금요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투데이 포커스. 여름에는 조금 낫습니다만은 가을, 겨울, 봄까지 이어지는 기간에는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황사 등 대기 오염이 심각합니다. 보기에도 좋지 않고요. 또 호흡기로 들이마시면은 몸에 악영향을 주는 탓에 걱정이 많았는데 중국과 우리나라 정부에 경종을 울리는 소송을 건 단체가 있습니다. 바로 환경재단인데요. 오늘은 환경재단의 최열 대표 스튜디오에 직접 초대했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환경운동가다 이렇게 불리고 있어요. 환경운동을 하신 세월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제가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한 거는요, 1976년입니다. 예. 그러니까 41년 전에 제가 긴급 조치로 구속이 돼서 내가 앞으로 나가면 뭘 할까 그런 고민을 하다가 우리나라도 산업화되고 도시화되면은 환경 문제가 분명히 중요해질 거다. 그래서 76년에 안양교도소에서 시작을 했는데요. 그때 주변에 있는 그 긴급조치 동료들이 야, 공이라도 배불리 먹고 싶다. 그런 식으로 이제 농담을 했는데 이제 진짜 우리가 공해를 배불리 먹고 사는 시대가 돼버렸네요. 그러게 말입니다. 예. 환경운동가라고 하면은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 평소 생활이 어떨까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네. 일상생활에서 많이 다른 점이 있습니까? 다른 점은요. 예. 우선 제가 지금까지 차가 없어요. 제가 이제 차 없이 서울에서는 대중교통 쓰고요. 예. 사무실에서는 이제 사무실 차를 가끔 쓰지만요. 예. 그리고 저는 인스턴트 가공식품은 가능하면 안 먹습니다. 그리고 제가 초창기에 이제 합성세제, 농약 이런 거에 대한 문제를 많이 제기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생협에서 공급해주는 유기농 식품도 먹고요. 그래서 어떻든 쓰레기를 이제 낸다는 거는 결국 인간이 가진 욕망이 많아지면 쓰레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욕망을 줄이는 거. 그 욕망을 줄이려면 결국은 문화적인 생활로 가야지 물질적인 생활로 가면은 끊임없이 욕망이 많아지고 욕망이 많아지면 결국 에너지도 많이 써서 미세먼지나 기후변화 같이 또 우리에게 다시 역습하는 거죠. 역시 환경운동가의 일상생활은 다르네요. 기대했던 만큼. 지금까지 대표적으로 환경운동 하신 것 중에서 이번에 이슈가 된 거 말고 기억에 남는 거 있으십니까? 어쨌든 우리나라 사람 중에서 이제 가장 많이 남는 게 85년에 온산병. 온산에 살고 있는 지역 주민들 한 700여 명이 뼈마디가 아픈 그 공해병이 생겨서 그게 세계적으로 이제 문제가 됐는데요. 이제 그 문제 가지고 이제 사회적인 이슈를 만든 거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91년에 페놀 사건. 페놀 사건을 통해서 어쨌든 기업이
환경 문제 잘못 대처하면 망할 수 있다. 이런 게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아주 좋은 긍정적인 사례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가장 아름다운 강 중에 하나인 강원도 영월의 동강. 예. 거기에 이제 댐을 만든다 그럴 때 저희들이 동강댐 백지화 운동을 해서 그 당시 김대중 대통령께서 세계 환경의 날에 백지화 이제 선언을 한 거. 그런 건 이제 의미가 있다고 보죠. 굉장히 큼직큼직한 사건들과 함께 하셨는데. 네. 예전보다 환경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졌습니까? 예, 전체적으로 이제 저는 높아졌다고 봤는데요. 예. 이제 80년대, 90년대는 눈에 보이는 오염 현황이 워낙 심각했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굉장히 환경 문제에 대해서 심각한 걸 알았어요. 예. 그런데 이제 눈에 보이는 거 옛날보다는 뭐 수돗물도 조금 더 깨끗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달라졌는데요. 그 대신에 그 연령적으로 이제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빅데이터를 통해서 분석을 하면은 예. 환경 문제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계층이 20대, 30대 이제 고학력. 특히 이제 젊은 여성들이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예. 또 이제 나이가 들수록 관심이 떨어지고 또 학력이 떨어질수록 또 관심이 떨어지는 이런 경우가 있고요. 또 어린이를 대상으로 저희들이 빅데이터 분석을 했더니 예. 어린이들이 최근에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지구온난화하고 북극곰입니다. 그런 걸로 보면은 어른보다는 어린이들이 훨씬 더 환경 문제에 대해서 이제 민감하고요. 또 이제 이슈적으로는 어쨌든 4대강에 대한 이제 반대 운동을 통해서 예. 이제 4대강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요. 또 2011년 일본 후쿠시마 그 원자력 발전소 이제 폭발 사건. 예, 예. 그걸 통해서 이제 원전의 위험성, 이제 탈핵 운동.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는 어쨌든 뭐 숨 쉬는데도 너무 힘드니까 예, 예. 이제 미세먼지.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제 이슈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죠. 아니, 근데, 연령이 높아질수록 환경 문제에 대해서 더 신경을 쓰실 것 같은데 오히려 왜 그럴까요? 그런 거는 이제 제가 예를 들어서 원전 문제를 보면요. 예. 이제 가장 원전에 관심이 없는 분이 이제 60, 70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뭐 원전 이때까지 값싸게 쓰고 뭐 큰 사건도 없었는데 뭐 계속 써야 되지 않느냐 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여성들은 어쨌든 전 세계 원자력 발전소가 444개밖에 없는데 체르노빌 사고도 나고 후쿠시마 사고도 나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안전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성들은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 나이가 드신 사람하고 젊은 여성하고 그냥 계량화시키면은 최하 한 50배 내지 100배 정도 원전에 대해서는 위험성에 대해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예, 재밌는 연구네요. 네. 자, 아까 말씀하셨지만 미세먼지 눈에도 보이고 실제적으로 몸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요. 큰 네. 걱정거리인데요. 네네. 뭐 요즘에는 그래도 근래 들어선 괜찮습니다만은 뭐 가을, 겨울, 봄 계속해서 답답했지 않습니까? 네네. 비도 잘 안 내리고요. 네네. 환경단체가 할 일이 좀 없어져야 살기 좋은 세상이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그 반대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가요? 네. 네. 저희 딸이 이제 어릴 때부터 환경에 관심이 많았어요. 예. 그래서 제가 어린이 책을 이제 쓰고 그랬는데 그 딸이 옛날에 이제 언론사에서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은 너도 아빠같이 환경운동가가 되고 싶지 그러니까 예. 딸이 싫다는 거예요. 왜 싫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매일 새벽에 나가고 매일 밤늦게 환경운동 오래 했는데 환경이 더 나빠졌다고 그러면서 자기가 보기에는 대통령이 돼서 의지를 가져야지 운동으로는 한계가 예. 있다 이제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예. 그런데 어쨌든 그래도 환경에 대한 인식은 이제 높아지고 있고요. 또 저는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이제 역동성, 다이나믹한 힘이 있기 때문에 예, 저는 국민들이 노력하면은 저는 이제 다른 나라보다는 더 빠르게 이제 회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단지 이때까지 뭐 4대강 어떻게 보면 이제 살리기가 아니고 죽이기는 걸 먼저 살리기라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토목 사업이거든요. 예. 토목 사업을 통해서 결국은 생태계가 훼손되고 흐르는 물을 가두었기 때문에 녹조도 생기고 물고기도 죽고 뭐 큰 벌레도 생기고 뭐 여러 가지 생기는데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 우리가 노력해도 결국은 소수의 이익 집단 그리고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관료들이 계속 추진하기 때문에 해도 안 된다 이런 생각을 우리 사람들 DNA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어떤 이제 정권도 바뀌고 그러면서 우리가 잘 노력하면은 정치권도 어떻든 국민의 뜻에 따라가지 않느냐. 예. 그런 식으로 조금 약간 DNA가 약간 이제 좀 변화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전환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예. 오죽했으면 따님이 대통령 돼가지고 바꾸는 게 빠르겠어 이렇게 말씀하셨겠어요. 자, 미세먼지 얘기를 좀 더 이어가면요. 얼마 전에 중국 정부하고 우리나라 정부 양쪽을 상대로 미세먼지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하셨잖아요. 요 얘기가 굉장히 흥미롭더라고요. 네, 저희들이 미세먼지 문제도 이명박 정부 때부터 계속 문제 제기를 했어요. 예. 왜냐하면은 저희들이 그전에는 이제 가솔린 차를 많이 썼는데 승용차가 그 디젤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연비가 좋다 그래서 이제 클린 디젤이라는 말을 이명박 정부 때 이제 쓰고 그랬죠. 그러면서 저희들이 이게 잘못 가고 있다 그래서 문제 제기를 아무리 해도 정권이라는 게 그냥 계속 그걸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방법을 그래도 국민에게 관심을 가질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한국과 중국에 소송을 제기하자. 왜냐하면 하늘에 국경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소송을 제기했더니 뭐 당장 언론에서도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특히 이제 중국 정부에서는 저희들이 미세먼지 소송을 했더니요. 그 다음날 중국의 관영 매체인 황구시보라고 있어요. 황구시보가 긴급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중국 인민 중에서 95%가 한국에서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서 중국을 대상으로 소송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하지 못하겠다. 그런 사람이 한 95%고요. 그다음에 좀 이해하겠다. 그게 이제 5% 정도로 나왔어요. 그래서 일단은 하여튼 우리 국민들 또 중국 인민들도 이게 미세먼지가 자기 나라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나라도 다 영향을 미치는구나. 그런 인식을 높이는 데는 굉장히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일단은 관심을 모으고 거기서 공론화를 시키는 게 중요하니까요. 네네. 중국 정부도 중국 당국도 굉장히 빠르게 여론을 수렴하면서 좀 대처를 한다고 할까요? 그런 방식을 내세우고 있는데 소송에 참여한 분들이 한 100명 조금 안 되는 인원인가요? 네. 지금 처음에는 4월 5일 식목일 날 7명이 소송을 했어요. 그런데 그 이제 약식 재판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원을 좀 늘리고 소송 비용을 높이자. 그래서 91명을 했습니다. 91명을 해서 거기에는 뭐 사회적으로 알려진 김용택 시인이나 김홍신 뭐 소설가도 있고요. 또 예방학 전문가도 있고. 그리고 또 실제로 피해가 아주 심한 주부들이나 어린이들도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합의부 재판부로 이제 넘어가는 거죠. 그러면 소송 내용에서 뭐 소송 금액 같은 거는 어느 정도? 소송 금액은 어쨌든 뭐 1인당 300만 원인데요. 어떤 사람은 생명을 어떻게 300만 원으로 했냐 그러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손해배상보다는 한국과 중국 정부가 이걸 계기로 해서 실제로 미세먼지를 줄이는 역할을 해라.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미세먼지가 이제 심각할 때 중국에서 넘어온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잘못하면 도로 한중간에 관계만 더 나빠지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가 먼저 미세먼지에 대한 줄이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면서 중국에게 같이 공동으로 조사해서 줄이자. 이런 쪽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300만 원씩으로 이제 정한 거죠. 뭐 소송에 이기고 지기를 떠나서 뭐 상징적인 의미로서. 그런데 어떻든 그래도 소송을 이겨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국에다가 했는데 저희 이제 담당 변호사 말씀이 중국은 정부를 대상으로 소송을 할 수가 없게 돼 있대요. 중국 법에. 그래서 이걸 어디를 대상으로 하느냐 이제 그거 가지고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나라에도 소송을 거셨잖아요. 내용이 좀 다른가요? 우리는 정부에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어떤 소송 내용은 같은가요? 네, 내용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뭐 중국은 약간 법적인 문제 때문에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니까 어쨌든 정부를 대상으로 하는 거는 안 되게끔 돼 있습니다. 자, 중국은 이렇게 소송을 거니까 오히려 너희 탓이 더 크다. 화력발전소 비율이 굉장히 크고 또 계속 늘려가지 않느냐. 물론 이번 정부 들어서 기조가 바뀌긴 했습니다만은. 중국 반응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제 중국은 실제로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중국이 1년에 미세먼지 대기오염으로 죽는 사람이 약 160만 명이에요. 하루에 4,000명이 죽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는 8살 된 어린이가 폐암에 걸려 죽었는데요. 결국 미세먼지가 원인인 걸로 밝혀졌거든요. 그런 기록이 어디 조사에서 나온 중국에서 건가요? 다 나왔어요. 중국에서 당국에서 조사한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중국도 굉장히 심각하고 중국은 이제 그렇게 심각하기 때문에 석탄 화력 발전소를 이제 많이 이제 줄이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중국이 그렇게 세계의 꿀뚝이 된 거는
자기 나라 선진국에 있는 자기 나라에서 오염물질이 나오는 것을 중국적으로 한꺼번에 몰아넣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금방 해결되긴 저는 힘들다고 보고요. 어쨌든 중국도 미세먼지를 줄이는 노력을 지금 이제 안 할 수가 없고 예. 그래서 우리나라 돈으로 한 300조 이상의 비용을 들여서 지금 줄이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면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좀 거시적으로 보이기도 하는데 당장 우리가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 저는 우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미세먼지의 발생 원인을 확실히 모르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자동차 배기에서도 나오고 석탄도 나오고 산업장도 나오고 그러는데 예. 이게 통계가 안 잡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미군 부대, 우리나라 군부대 이거 통계 자체가 잡히질 않고 있어요. 예. 그다음 미세먼지 측정 시설이 지금 한 500개가 있는데 실제로 사람들이 많이 살고 심각한 데보다는 뭐 관공서라든지 학교라든지 해서 실제로 체감하는 거하고 또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예. 일단은 발생원을 정확하게 잡아내고요. 그다음에 이제 해야 되는 건 우선순위로 석탄 화력발전소가 우리는 계속 건설하고 있으니까 예. 그거를 줄여내는 거. 그다음에 이제 디젤차라든지 노후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도심 통행을 이제 뭐 제한한다든지 예. 그리고 이제 또 심각하면은 뭐 선진국 같이 홀짝 제도를 실시해서 일정한 수준으로 내려가면은 다시 이제 재개하는 이런 식으로 하고요. 또 서울 같은 경우에는 나무 숲이 전체 미세먼지의 예. 약 42%를 걸러내거든요. 예. 그러니까 녹지대를 많이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해야 되지만 어쨌든 지금 새 정부가 앞으로 5년 동안에 30% 줄이겠다. 예. 그런 의지를 밝혔기 때문에 그것이 잘 되도록 저희들이 또 감시도 하고 예. 또 국민도 적극 참여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예. 미세먼지 얘기까지 해봤는데 4대강 얘기도 잠깐 좀 들어보려고 해요. 네네. 길지 않게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말씀 좀 저는 이명박 대통령 후보 때 저보고 예. 4대강을 도와달라 그래서 제가 절대 안 된다. 흐르는 물을 막아서 맑아진 역사가 없다. 예. 그 분명히 오염됩니다. 이제 예. 그런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제가 얘기한 대로 그렇게 돼버렸어요. 처음 이게 2012년에 이제 그거 맞고 난 다음에 바로 그 녹조 현상이 났거든요. 예. 녹조에서 나고 그다음에 물고기가 죽고 그다음에 뭐 큰빛 이끼벌레 최근에 제가 또 가보니까 무슨 아주 이상한 깔따구 이런 게 막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어쨌든 막 고여있는 물은 썩을 수밖에 없다. 예. 그럼 이걸 틀 수밖에 없어요. 터가지고 결국 흐르게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염 원인을 더 줄이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축산 폐기물 이런 거 굉장히 지금 심각합니다. 그럼 오염 물질을 이제 줄여내는 거 하고 그다음에 고여 있는 물을 흐르게 하는 거. 그러려면 결국은 지금 보를 이제 터는 수밖에 없어요. 지금 예. 6개의 보를 약간 냈는데 그거는 물의 흐름을 바꿀 수도 없고 예. 계속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예. 저는 이제 그런 면에서 지금 현재의 관료들 예. 그 사람들은 아직도 생각이 안 바뀌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거기서 다시 좀 새로운 내용을 담아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7448번님이 문자 보내주신 거 짧게 질문 네. 들어보고서 마무리를 하죠. 네. 이게 그 저수지 보호 물 가둬놓는 거하고 환경 문제하고 같이 부딪히다 보니까 네네. 뭐 요즘 같은 가뭄 때 네네. 농업용수 같은 게 걱정이 많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거는 이제 잘못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가뭄은요. 지금 큰 강이 흐르는 데가 지금 물이 부족한 게 아니에요. 거기보다 위에 산간지대 그런 데는 막았는데도 거기까지 물이 올라가지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 문제인데 지금 이제 그 4대강을 추진한 사람은 자꾸 왜곡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그건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 가지 환경 문제에 대해서 또 들어봤고요. 오늘 스튜디오에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열 환경재단 대표였습니다. 에릭 클랩튼의 Change the World 듣고 2부에서 뵙겠습니다. 네, 정유라 씨가 최순실 씨 면회를 위해서 어머니 최순실 씨 면회를 위해서 남부구치소에 도착했는데요. 지금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당연히 저희 어머니고 갇혀 계시니까 제가 딸로서 와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언제쯤 다시 접견 오실 건가요? 앞으로도 접견이 더 이상 안 된다고 하던가요? 제가 그런 건 아직 여쭤보지 않았고 이제 좀 시간 지나면 다시 한번 와요. 그럼 접견이 안 되면은 나중에 재판에서라도 어머니 뵐 생각 있으세요? 네. 엄마랑 편지나 주고받지는 않습니까? 아니요, 아직 한 번도 편지 적지 않았어요. 앞으로 그럼 주고받으실 생각은 있으신 거예요? 그것도 여기 아버지랑 연락한다고 하는데 얼마나 자주 연락하십니까? 아버지랑 연락 안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아들 와서 어떠세요? 네, 애기 와서 다행이고 이제 가까운 데서 챙길 수 있어서 이제 그만하고 감사합니다. 이제 다 사촌 언니랑 연락 안 하는 이유가요. 아까 그 재판에서 어머니에 대해서 좀 불리한 지원을 아니 아니고요. 원래부터 사이가 건이랑 좀 안 좋아서. 회사에서 좀 기분 어떠세요? 속상. 언제 다시 오실 생각이세요? 전미라 씨가 남부구소에 찾아갔지만은 어머니를 만나지 못했어요. 네, 지금 정유라 씨가 그 어머니인 최순실 씨가 구속되어 있는 남부구치소에 들어가서 면회를 시도했지만 지금 불발되고 나오는 도중에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인터뷰를 한 내용이었습니다. 앞서 오늘 아침 8시에 집에서 출발했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들어가기 전에 도착을 해서는 기자들에게 어머니 안부도 여쭤보고 또 아기는 보모가 돌봐주고 있고 사촌 언니인 장시호 씨와는 연락할 생각이 없고 또 아버지와도 연락하고 있지 않다. 검찰 조사에서 아는 대로 말할 것이고 최대한 검찰 조사에 협조할 것이다. 이 정도 내용을 밝히고 이제 면회를 시도하러 교정당국 건물 안으로 들어갔는데 교정당국이 최순실 모녀의 접견을 불허했습니다. 모녀 이전에 공범이기 때문에 법률상 일반 접견도 불가하다는 방침을 밝혔는데요. 그래서 정유라 씨는 교정당국으로부터 법적으로 어머니를 만날 수 없다고 들었고 일단 딸로서 어머니를 만나야겠다는 생각에 면회를 시도했고 재판을 해서라도 어머니와 접견을 할 예정이라고 이 정도까지 밝히고 방금 택시를 타고 돌아갔습니다. 관련된 소식은 들어오는 소식 있는 대로 저희가 바로 자세하게 알려드리고요. 음악을 듣던 중에 갑자기 현장으로 연결했기 때문에 좀 부자연스러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FM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2부입니다. 광고 듣고 와서요. 잠시 뒤에 인천시 소식과 수도권 안전톡톡으로 이어갑니다. 서울, 경기, 인천, 집고! 수도권 정부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수도권 행정탐방. 수도권 행정탐방 금요일 순서 인천광역시로 떠나보겠습니다. 인천시 김석철 방송팀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그동안 많은 분들이 불편해하셨었는데 인천시 백령도의 뱃길이 3년 만에 열려가지고 굉장히 반가운 소식인데요. 유정복 인천시장도 이 자리에 함께했다고 하는데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네, 유정복 인천시장이 지난 6일에 연안부두를 방문해서 백령도발 옹진 해메리호의 그 첫 입항을 축하하는 행사를 가졌는데요. 예. 이에 앞서 지난 5일에는 옹진군 백령도 연기포항에서 주민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백령도에서 인천 간 여객선 취항 기념식도 열렸습니다. 이번 취항으로 그동안 그 백령도를 출발하면 최소 2박 3일을 인천에 머물러야 했던 주민들의 불편함도 해결되는 등 백령도가 다시 일일 생활권으로 접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국토의 또 최북단에 있다 보니까 백령도는 평소에도 찾기가 쉽지 않은데요. 그동안 운행이 왜 중단됐었고요? 또 백령도를 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안내까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난 2014년에 백령도와 인천을 왕복하던 그 배가 선사의 그 경영난으로 운항이 중단되면서 그동안에 운항이 안 됐었는데요. 예. 특히 그 백령도 주민과 그 군인들이 불편을 많이 겪고 왔습니다. 이에 인천시는 그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개정 추진과 중앙부처의 국비 건의 등의 그 다각적인 노력을 펼친 결과 올해 그 시비와 군비 각각 50%씩 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백령도에서 출발하는 옹진 해미리호의 탄생을 시키게 됐습니다. 예. 운항은 1일 1회 왕복 운항으로 백령도를 아침에 출발해서 대청도와 소청도를 거쳐서 연안부두에 입항해 다시 회항하는 노선인데요. 백령도로 오가기 위해서 궁금하신 사항은 인터넷 포털 검색창에서 고려 고속 해리를 검색하거나
1577-2891번으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고려 고속회리나 1577-2891. 자, 그리고 최근 아파트 관리비에 대해서 많이들 의구심을 갖고 계신 분들 계신데요. 인천시가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설치해서 활동 중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인천시는 전국 최초로 시민과 유관단체와 또 관계 전문가 등 총 23명으로 구성된 민간에서 주도하는 인천형 관리비 혁신 태스크팀을 구성해서 활동 중에 있는데요. 예. 태스크포스 팀에는 관리와 회계, 공사 용역, 그리고 에너지 등 총 3개 분과위원회를 두고 시민이 공감하는 관리비 절감 방안에 대해서 모색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활동 내용하고 계획도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인천시의 인천형 관리비 혁신 태스크포스 팀은 지난 4월에 분과별 위원회를 개최해서 운영 계획을 논의했고요. 지난달 31일에는 로드맵을 최종적으로 확정하고 시민과 함께 소통과 공감할 수 있는 관리비 혁신 표준 가이드라인 제작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습니다. 예. 아울러서 6월에는 시민 아이디어 공모를 시작으로 8월에는 시민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인데요. 수시로 절감 우수 사례 조사와 또 우수 관리 단지 위주 분과별 실태 조사를 거쳐서 11월 분과별로 표준 가이드라인을 작성하고 12월에는 공청회를 통해서 체계적인 인천형 관리비 혁신 표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예, 좋은 방향으로 가이드라인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인천시 김석철 방송팀장이었습니다. 투데이 안전 톡톡. 안전에 대한 관심 없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안전을 지킬 수 있을까? 시시때때로 들여다보고 기억해둬야 갖은 위험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국민안전처 박경련 사무관이 방방곡곡으로 안전점검 체험에 나서고 있는데요. 매주 금요일 수도권 투데이와 함께 안전에 대한 팁을 나눠보겠습니다. 사무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요즘에 날이 건조해서 참 산불 많이 났잖아요. 네. 비가 오긴 했습니다만은 해갈에는 큰 도움을 못 준다고 하는데 어쨌든 산불이라든지 지진, 태풍 이런 큰 재난과 더불어서 붕괴 사고와 같은 사회 재난에서 마음을 다독여주는 서비스가 있다고요. 네, 이거 모르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요. 예. 재난 심리 회복 지원 서비스라는 것입니다. 계절마다 일어날 수 있는 태풍이나 홍수, 폭설, 지진 이런 자연재난을 비롯해서 세월호 사고라든지 큰 붕괴 사고, 또 화재와 같은 사회재난에 이르기까지 우리 국민들께서 갑작스럽게 재난을 만났을 때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서 상담을 하는 서비스입니다. 예. 근데 또 일부에서는 눈에 보이지도 않고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 같지도 않은데 심리 지원이 무슨 필요가 있냐. 실질적인 지원이 더 중요하고 급한 게 아니냐. 금전적인 거라든지 이런 의견도 있던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렇죠. 예, 상담 활동가들도 재난 현장에 가서 상담을 하려고 하면 그런 말씀도 많이 듣는다고 해요. 예. 사실 재난을 갑작스럽게 당하게 되면은 가족을 잃거나 다치거나 또 재산에 큰 손실을 입기 때문에 이런 것들만 해도 감당이 어려운데 내 마음을 돌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까지는 잘 안 들겠죠. 예. 근데 이제 재난 심리회복 지원 서비스는 심리적 응급조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다치면 응급조치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피를 많이 흘리면 지혈하고 또 뼈가 부러지면은 부목을 된다든지 이런 응급조치를 하는데 몸을 다치면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마음은 좀 소홀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또 현장에서 내가 이거 상담받으면 정신병자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분도 계시대요. 예.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마음을 좀 드러내놓는 것 이런 것들을 어색해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재난을 당했을 때 그 충격적인 마음을 방치를 하면 우울증상으로도 번진다고 합니다. 예. 마음에도 응급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인식이 좀 확산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신체 물리적인 상해를 입었을 때 우리가 이례적으로 하는 것처럼 정신에도 뭔가 상처를 입었다고 생각을 하고서 응급처치를 해주는군요. 네. 그러면 재난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이런 심리 상담가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주로 하신다고 하나요?
예, 나가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눠보시면 보통은 내가 참 불안하고 잠을 잘 못 자고 식사도 잘 못한다. 예전과 달리 짜증이 많이 난다. 이런 이야기를 하신대요. 예. 근데 이게 이제 내 문제다라고 많이 생각을 하시는 거죠. 나 혼자만 겪는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이 재난을 경험했을 때 당연하게 경험하는 감정이나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한 달 정도면은 회복이 되고요. 재난이 발생했을 때 이 상담가들이 일주일 안에는 현장에 가서 개별 상담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예. 직접 얼굴 보는 상담이 아무래도 전화보다는 좀 더 유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물론 전화로도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인상적이었던 것이 얼마 전에 났던 상주 산불 있었죠. 예, 강원도에 예. 산불 나면서 상주에서도 같이 산불이 났었는데 이제 상담을 하러 가셨대요. 그러니까 산불을 당한 주민들이 우리는 빨리 대피해서 괜찮다. 근데 이제 공무원들이나 소방대원들이 산불하고 며칠 동안 싸우느라고 힘드니까 거기 가서 상담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예. 그래서 상담을 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피해를 당하셨는데 다른 분들까지 이렇게 마음을 써주시는 게 굉장히 고맙고 예. 또 감동도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참. 상담, 심리 상담이라는 말도 있고요. 심리 치료라는 말도 있던데, 심리 치료는 좀 더 구체적으로 들리기도 하고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예, 심리치료와 심리적 응급처치는 좀 구분이 돼야 되겠는데요. 예. 심리치료는 다양한 방법을 이용해서 여러 번, 오랜 기간 동안 상담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심리적 응급처치는 재난 현장에서 겪는 불안이나 불면 그런 것들을 좀 완화시켜주고 일상으로 빨리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응급처치거든요. 예. 그래서 재난이 나고 적어도 한 달 이내에 행해지는 것이고 치료처럼 심리치료처럼 여러 번 이어지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응급처치이기 때문에 예. 그 지난해 AI나 구제역 아주 오랫동안 지속됐잖아요. 예. 그때 이제 동물들 살처분에 참여한 분들이 밤에 막 잠도 못 주무시고 굉장히 마음의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 이런 이제 보도가 있었는데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지금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심리적 응급처치보다는 심리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예, 단기적으로는 심리적 응급처치, 장기적으로 볼 때는 치료라든지 심리 상담 쪽으로 병행하는 것도 좋겠군요. 네. 그러면 재난 현장에서 심리 지원을 할 수 있는 사람의 기준이 있습니까? 신청 아무나 할 수 있나요?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비용도 무료입니다. 예. 예, 지금 재난심리회복 지원 서비스는 대한적십자사로 일원화되어 있거든요. 예. 그래서 포털창, 인터넷 포털창에서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이렇게 검색을 하셔도 되고요. 대한적십자사의 각 지사로 문의하시면 또 연계가 되어 있으니까 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보통은요, 내가 재난 피해를 직접적으로 당해야지만 심리 지원의 대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재난 피해자도 확대해서 볼 수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직접 피해를 당한 분들이 재난 피해자고요. 2차 피해자는 재난 피해자의 가족들이죠. 또 3차 피해자는 재난 복구 현장에 투입이 됐던 복구 요원들과 자원봉사자들, 그리고 4차 피해자는 그 지역의 주민들, 이런 분들까지도 재난 경험자로 보고 있고요. 예. 심리회복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혹은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이 서비스를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혹은 대한적십자사. 그런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신청해서 지원해서 현장에 가서 상담하지 않더라도 네. 주변에 사고라든지 여러 가지 재난을 겪은 분들이 있을 때 내가 어떤 도움을 주면 좋을지 참 난처한 분들,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어떻게 우리가 그런 피해자들을 대해야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도움을 줘야 될까요? 네. 한국 사회가 마음은 참 따뜻하고 정이 있는데 표현이 좀 어렵잖아요. 예,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힘을 내라고 하기도 그렇고. 그렇죠. 그래서 또 전화를 안 하자니까 또 이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마음이 있으실 텐데요. 보통 위로한다고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정부에서 알아서 해주겠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거는 안 하는 게 낫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상대방은 네가 당해봤어? 이렇게 이제 좀 마음이 더 상할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재난 피해자가 하는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것만 해도
좋은 위로가 된다고 하고요. 들어주는 분들은 공감적 경청이라고 해서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이 어떤 이야기인지 그 마음이 어떨지를 조금 잘 생각해서 적절한 피드백을 해주면 도움이 되고요. 재난을 당했을 때 이렇게 소외감을 느끼는 경우도 많고요. 예. 또 사람을 좀 피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많이 생긴다고 하는데요. 이 피해자분들도 마음에만 두지 마시고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이 마음의 안정에 도움이 됩니다. 또 이웃 주민들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찾아뵙고 또 전화를 드리면 좀 더 따뜻한 세상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예, 뭐 큰 피해를 입은 분들에 비할 수는 없겠지만은 우리 주변에서 어려워하고 좀 힘들어하는 동료들이 있잖아요. 그런 동료들에게도 할 수 있는 좋은 팁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국민안전처 박경련 사무관이었습니다. 네, 수도권 투데이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한 주도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9시 10분에 뵙겠습니다. 장원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